F-35와 KF-21 혹은 F-15K와 KF-21 합동작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때 워게임을 했을 때 보면 2, 3일이면 저희가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밑에 떠다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듯이 KF-21이 예를 들어서 평양 위쪽에 순천 비행장이라고 있는데요. 순천 비행장을 공격하러 들어간다. 지금 이제 개발 자체는 소위 블록 1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공대 공능력까지를 확인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 비행까지 마치는 것이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2016년 6월 말까지면 개발이 끝나고 그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공대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무장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거를 2028년 말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공대공, 공대지의 능력 두 가지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블록 1에도 공대지 무장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을 못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 비행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비행 횟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대공까지만 해서 공군한테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공대지 시험을 28년까지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군에 납품한 것도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그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작년 6월 달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하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하고 공군한테 납품할 2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6년 내년입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27년까지 20대가 납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 6월 정도면은 이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 6월 정도에는 그 나머지 20대 분 저희가 원래는 40대를 한 번에 계약을 해서 공군한테 납품하려고 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뭔가 검증을 더 해보고 하자 해서 20대씩 끊어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20대 양산분에 대한 것이 금년 6월 정도에 이제 계약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되면 27년 후반기부터 28년까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8년 말이 되면 40대가 되는 것이고 공대지, 공대공 능력을 다 갖게 된 40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26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 80대 정도의 양산 계약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이제 120대를 공군한테 납품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전투 비행 대대가 비행기를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0대면은 6개 대대. 그러면 우리 공군 편제는 한 개 비행단에 통상 3개 비행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비행단, 2개 비행단급의 KF-21을 보유하고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KF-21을 개발하는 목적이 이제 노후화된 F5와 F4 팬텀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팬텀은 이미 작년에 다 퇴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원래 한 140, 160대를 갖고 있던 F5도 퇴역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80몇 대뿐이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대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질적인 향상은 상당히 커지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5 그다음에 F4 팬텀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프리-ATO라고 해서 프리-포지션드 에어 태스킹 오더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3일치 비행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 3일치에는 항공기 기종, 그다음에 무슨 대대 여기까지도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고 북한에 대한 어떤 표적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F5, F4가 갖고 있던 그런 임무를 이제 KF-21에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F-16 바이퍼 지금 성능 개량하고 있는 F-16에다 배당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은 합동작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35와 KF-21 혹은 F-15K와 KF-21 뭐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F-35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F-35가 그 엔진 파워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무장 장착 능력도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KF-21보다 더 큽니다. KF-21이 대략 7.7톤을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F-35는 외부에다가 달면 8톤을 넘게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달면 스텔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무장에만 달면 대략 한 2,000파운드, 미사일 한 4개 정도, 공대공 미사일 4개 정도 장착하거나 뭐 500파운드, 뭐 JDAM 이런 것도 뭐 한 4발 정도 다는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F-35는 이제 스텔스 능력이 뛰어나니까 앞에서 들어가면서 적의 대공망들을 때리고 들어가주면 뒤에서 KF-21이 무장을 많이 달고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KF-21이 미티어라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F-35가 달고 있는 암람이라고 하는 AIM-120 미사일보다도 그 사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공 임무에서는 또 그 F-35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 F-35가 들어갈 때 저희는 그걸 에스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코트 전력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공군에서 F-35의 어떤 성능과 능력, 그 다음에 KF-21의 성능과 능력, 그 다음에 F-15K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전략과 전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교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종사들한테 또 그렇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워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 게임처럼 하는 그런 워게임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을지 가디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워게임을 할 때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예를 든다면 KF-21의 성능은 어떤 성능을 가졌어.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구 29의 성능은 어떤 성능을 가졌어. 이렇게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F-21이 예를 들어서 평양 위쪽에 순천 비행장이라고 있는데요. 순천 비행장을 공격하러 들어간다. 그럴 때 그 공격 임무를 딱 넣으면 숫자화돼서 들어가겠죠. 이 KF-21이 순천 비행장까지 가는 그 경로상에 대공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컴퓨터 안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시키면 얘가 들어갈 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데이터를 넣어놨으니까. 그럴 때 격추율 얼마, 임무 성공률 얼마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워게임 하면은 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워게임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혹은 비행 계획을 짜가지고 넣으면 거기에 무슨 대공망이 있고 적기는 뭐가 있고 하니까 그때 교전을 했을 때 킬 레이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꽤 오래전에 저는 공군에서 이제 전역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제가 현역이었을 때 그 당시는 이름이 을지 포커스 렌즈였는데 그때 워게임을 했을 때 보면 2, 3일이면 저희가 완전히 제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독수리가 밑에 떠다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듯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나면 미 공군하고 연합작전을 하죠. 하지만 우리 공군 능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뭐 저희 F-35도 있죠. 그 다음에 KF-16도 성능 개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F-15K도 성능 개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21도 있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 능력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을 했는지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지 그걸 했다고 김정은이 탑승을 하고 이랬던데 북한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공중 전력에 대해서 항공 전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빌드업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그 러우 전쟁에 이제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대가로 뭐 비행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빨리 들어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첨단 수호의 57 같은 그런 스텔스 항공기라든가 그런 첨단 항공기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전 반경은 이제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 한반도의 정중앙이 좀 서울 뭐 이 정도 재질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서울, 수원 뭐 이쪽에서 떴을 때는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다 된다. 한반도 전역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뭐 공중규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규비기를 사용을 한다면 더 작전 반경이 더 길어지겠죠. 근데 한반도 내부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돌려보면 좀 더 거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약간의 비밀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나 공중급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더 단다면 더 큰 작전 반경도 가능하다. 그 작전 반경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백과사전들을 보면 항속거리가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작전 반경이 아닙니다. 항속거리는 이 항공기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항속거리고, 저희가 작전 반경이라고 하면 그 작전 반경은 임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공 임무 같으면 저희가 작전 반경을 따질 때 군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공대공 임무 같으면 떠서 고속으로 적기를 만나야 되니까 고속으로 얼마만큼 갔다가 거기서 최대 출력으로 몇 분간 교전을 한 이후에 다시 모기지로 귀환한다. 그 최대의 반경이 작전 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공대공은 얼마를 충족해야 된다 라는 그거를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맞춰서 개발자들이 부족하면 외부 연료 탱크도 달고 내부 연료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죠. 그다음에 공대지 같으면 떠서 속도 얼마로 저고도로 가다가 표적 얼마에서 다시 높이 날다가 표적을 공격하고 다시 저고도로 이탈해서 모기지로 온다. 저고도로 가면은 연료 소모율이 더 크거든요. 저고도로 가면은 밀도에 의해서 연료 소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항기들이 경제성을 따질 때는 고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낮게 가지 않고 고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연료 소모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트기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저고도로 가면은 적의 그 대공망도 피하면서, 하지만 연료 소모율은 커지니까, 그러면 공대지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프로파일로 가서 몇 마일까지 표적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주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레이더를 본다면 레이더 A사 레이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송수신, 저희는 TR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것의 개수에 따라서 탐지 거리 및 추적 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반도체인데, 그거를 출력은 크고 크기는 작게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이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기술력에 따라서 모듈 수를 늘리면 그 레이더의 성능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을 이제 저희가 개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각종 무장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주로 이제 그건 적외선 추적 미사일인데, 그것은 금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서 이것이 35년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현재는 저희가 미티어 미사일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국산화시키려고 하는, 국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이미 발표가 돼서 금년에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 뭐 이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38년에,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좋은 미사일이나 무기 체계가 되면 그 무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업체하고 그 항공기 KF-21을 만든 업체가 또 우리 카이지 않습니까? 카이에서 둘이 협조를 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요. 설령 외국 업체에서 만든 무장을 갖다가 우리한테 달는 것도 전혀, 그것은 이제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미 카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KF-21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원하는 무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뭐 우리는 A라는 나라의 그 미사일을 쓰고 싶어. 그럼 A라는 나라에서
그것을 수출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 나라로부터 자료 받아다가 연동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 작업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정밀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또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능 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특히나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저피탐성을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저피탐 도료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도 칠하고 내부 무장도 장착하고 조종사 저희는 캐노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종석을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레이더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피탐 능력을 갖고 있는 캐노피로 개발하는 그러한 성능 개량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